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1장 넥스트 13과 리액트 18을 맡았고요. 넥스트 13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13부터는 이제 앱 디렉터리가 등장했는데, 이전에 넥스트 12까지는 이제 모든 페이지가 각각의 물리적으로 구별된 이제 파일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공통적으로 무언가 작업하려면은 조금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다큐멘트랑 앱에서 그 작업들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다큐멘트는 보통 HTML이나 바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헤드 같은 것을 수정할 때 많이 그 다큐멘트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에 이제 CSS인 JS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드를 삽입하는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앱은 이제 글로벌하게 리액트나 넥스트 엘리먼트를 컨트롤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했었는데, 이제 공통적인 레이아웃을 만약에 유지하려면은 그 방법은 이제 앱에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13에서 나온 앱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앱 디렉터리 내부에서는 이제 모든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서버 컴포넌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만약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아- 명시하려면은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넥스트 13부터 앱 레이아웃 구성 방법이 이제 달라졌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지스에서 이제 앱 디렉터리 라우팅 방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우팅 정의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보통 원래는 파일 명을 따라서 이제 만약에 b.tsx가 생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파일명을 따라서 A 그리고 B 이렇게 변환이 되었었지만, 넥스트 13부터는 이제 앱 디렉터리 내부에서는 파일명은 라우팅 명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b.tsx로 선언하게 되면은 그냥 A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명을 작성한다면 이제 예약어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ayout.js인데요. 이제 이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그려야 할 컴포넌트를 프롭스로 먼저 받아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내부에는 반드시 익스포트와 디폴트로 내보내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하고, 내부에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에는 단 하나만 이제 레이아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여기에 선언한 레이아웃은 이제 모든 페이지에 적용화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공통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앱이나 다큐멘트에서 선언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선언을 해서 이제 레이아웃 하나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폴더 내에 선언하는 레이아웃은 이제 그 하위 폴더 및 주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폴더 하위 이제 자식들이나 뭐 그리고 자신에게 라우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공통 레이아웃을 원래 다룰 때는 도큐멘트에서 Next.js에서 제공하는 HTML 뭐 body, head 같은 이런 그 태그들을 사용했어야만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이런 번거로움도 사라진 게 이제 장점입니다. 이제 페이지.js인데요. 이제 프롭스로 파람즈와 서치 파람즈를 받을 수 있는데, 파람즈는 이제 그 옵셔널한 값인데 보통 id 이렇게 선언했을 때 동적 라우트 파라미터를 값을 받아올 수 있고, 서치 파람즈는 이제 URL 서치 파람즈를 받아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쿼리로 이렇게 뒤에 쳐주는 값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값들은 이제 레이아웃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치 파라미터만 다르게 해갖고 루팅을 시도하면은
레이아웃은 리렌더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이 서치 파라미터를 조금 의존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레이아웃 말고 이제 page.js 내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러 핸들링인 이제 error.js인데 어, 에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에러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특정 라우팅별로 서로 다른 에러 UI를 이제 렌더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이 에러 JS는 이제 에러 바운더리가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에러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여야 되고 만약에 같은 수준 레벨에 작성된 레이아웃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거기서 발생하는 그 레이아웃의 에러를 그 같은 컴포넌트에 있는 그 에러 컴포넌트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렌더링 될 때 에러가 더 하위에 위치하게 되고 레이아웃이 그 에러 컴포넌트를 감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고요. 만약에 그 레이아웃에 있는 에러를 감지해서 핸들링 하려면은 그 레이아웃보다 더 위에 상단에 있는 에러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글로벌로 선언되어 있는 글로벌 에러.js를 활용하면 됩니다. not found는 이제 404 페이지를 대표적으로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노출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뭐 따로 뭐 폴더별로 위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상단에 루트에 app.not.found.js 서버를 이제 서버 컴포넌트로 구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로딩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서스펜스 기반으로 로딩을 렌더링할 때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route.js는 이제 앱에다가 이제 API 선언해서 이제 디렉터리 라우팅을 지원하게 되고 이제 파일명을 route.js로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뭐 get, post, fetch 뭐 그런 리화거들을 정의해 두면은 HTTP 요청에 맞게 해당 메서드를 이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나 뭐 컨텍스트 같은 파라미터들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route.js가 존재하는 폴더에는 page.js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은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route.js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넥스트 13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리액트 18에서 도입된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뭔가 서버 컴포넌트라고 하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좀 많이 유사할 것 같은데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의 언어 그리고 뭐 하나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하나의 API 개념을 사용하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컴포넌트 일부는 클라이언트에서 컴포넌트 일부는 뭐 서버에서 렌더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는데 넥스트 13부터는 모든 컴포넌트가 서버 컴포넌트로 기본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상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넥스트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 이 왼쪽 거를 수행할 때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 수행해야 되는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수행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건데 이거를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또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 딱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상태를 가질 수 없고 렌더링, 생명 주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연히 뭐 이펙트나 스테이트에 의존하는 사용자 정의 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 정의역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서버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버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될 수 있는 뭐 돔 API나 윈도우 도큐멘트에는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코드는 작성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실행되기 때문에 돔 API, 뭐 윈도우, 도큐멘트, 로컬 스토리지 다 접근할 수 있고요. 서버 컴, 어, 잠깐만요. 그리고 서버 컴포넌트를 불러오거나 뭐 서버 전용 훅, 유틸리티는 이제 불러올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만약에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건데 이제 유저 클라이언트를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그 이제 유저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제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풋 위에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파일에 작성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임을 보장하게 됩니다. 제가 좀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그리고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컴포넌트의 차이 이제 뭘까요? 이제 먼저 이것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초기에 인터랙션은 불가능하지만 정적인 HTML을 빠르게 내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서버 컴포넌트는 보통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동적으로 조작하고 렌더링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사용하면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초기 로딩이랑 SEO를 개선할 수 있고 서버 컴포넌트는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컴포넌트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서버가 렌더링 요청을 받습니다. 루트에 있는 컴포넌트는 항상 서버 컴포넌트이고 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든 페이지는 이제 항상 서버에서 시작됩니다. 서버가 여기서 중요한 게 서버가 받은 요청에 따라 이제 서버는 받은 요청을 그 컴포넌트를 제이슨으로 직렬화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브라우저는 이 결과물을 받아서 직렬화되어 있는 것을 역직렬화를 수행해서 렌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이슨으로 직렬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프롭스를 넘길 때는 반드시 직렬화 가능한 데이터를 넘겨야 합니다. 근데 모든 객체를 직렬화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함수는 뭐 함수 실행 컨텍스트나 스코프 클로저까지 모두 직렬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펑션은 직렬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해야 되고 어, 직렬화 과정은 이게 모든 서버 컴포넌트를 실행해서 제이슨 객체의 형태의 트리로 재구성할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3번에서 설명드릴 거를 위해서 미리 적어놓긴 했는데 먼저 한 번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브라우저가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를 구성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받았다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 서버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받았다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리액트 트리를 그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어 위에서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경우는 건너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 근데 건너뛸 때는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해당 위치는 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거야 라고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배치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리를 만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트리를 렌더링해서 브라우저는 돔에 코밋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이제 서버 컴포넌트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음, 넥스트에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했는데 사실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해요. 그냥 무조건 서버 컴포넌트고
넥스트에서 루트 컴포넌트는 이제 페이지에 존재하는 페이지 JS가 있고,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JS도 이제 모든 그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JS도 이제 루트 컴포넌트에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은 당연히 반드시 서버 컴포넌트여겠죠. 그 내용을 담고 싶었고, 어, Next.js에서 이제 이 서버 컴포넌트를 도입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앱 디렉터리 내부에서는 이제 get server side props랑 get static props, get initial props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패치 API를 확장해서 패치 요청에 대한 내용을 서버에서는 렌더링이 한번 끝날 때까지 캐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로 인해 이제 좀 중복된 요청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적인 라우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빌드 타임에 렌더링을 미리 해두고 캐싱해서 재사용하게 되고, 동적인 라우팅에 대해서는 서버에 매번 요청이 올 때마다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적인 주소인데 그 특정 주소에 대해서 캐싱을 하고 싶다면 generate static params 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밸리데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의 유효 시간도 정할 수 있는데, 그 설정한 유효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렌더링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트리밍 기능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트리밍은 하나의 페이지가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HTML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완성되는 대로 클라이언트로 점진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이제 최초 바이트의 시간 TTFB, 그다음에 최초 컨텐츠 풀 페인팅 시간이 뭐 FCP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웹팩에 D를 이을 터보팩이라는 것을 추가가 되었다는데, 음, 사실 이거는 추가되었다는 내용만 음, 적어놨고, 그 터보팩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는 적지 못했는데, 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페이지 이동 간의 전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개발 모드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버 액션인데요. 서버 액션 기능은 이제 API를 굳이 생성하지 않더라도 함수 수준에서 서버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저 서버라는 지시자를 뭐 상단에 선언해도 되고 함수 내부에 선언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함수는 반드시 싱크해야 되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내에서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이제 서버 액션을 쓰고 싶다면은 유즈 서버로 서버 액션만 모여 있는 파일을 별도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버 액션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간단히 보자면, 폼에 액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서버 액션 함수를 이 폼에 넣을 수 있고, 어, 뭐 양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할 URL을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넘긴 함수는 이제 서버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즈 서버로 위에서 선언된 내용은 이제 빌드 시점에 미리 클라이언트에서 분리를 시켜갖고 서버로 옮김으로써 클라이언트 번들링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제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PHP와 같은 뭐 서버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든 과정이 페이지 세로 고침 없이 수행된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풋에 서브니까 뭐 이미지 폼 액션 뭐 프롭스로 또 서브 액션을 추가할 수 있게 되겠고요. 스타트 트랜지션에서도 이제 이 서브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 뮤테이션이 필요 없는 작업이라면 그냥 뭐 이벤트 핸들러에 바로 넣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 네. 뭐 리액트 18이랑 넥스트 13은 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게 이전까지 작성했던 뭐 패러다임에 많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뭐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버 컴포넌트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뭐 서버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되게 서버 환경의 이해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진다고 뭐 책에서는 나와 있었습니다. 네. 전 11장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